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3법과 선입과의 관계를 한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죠. 123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를 참고로 오시면 되겠죠. 순손익의 측정 방법에 제3법하고 손익법으로 구분을 할 수 있죠. 그럴 때 제3법, 손익법에 따른 당기, 순이익, 또는 당기 순손실, 결론적으로 했어. 손익법의 당기 순이익, 당기 순손실에 우리가 손익법 산식의 순이익은 제3법은 기말자본에서 기초 자본을 차감해서 순이익, 순손실은 기초 자본에서 기말 자본을 차감해서 순손실, 손익법의 순이익은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해서 순이익, 순손실은 비용에서 총수익을 차감해서 순손인데, 결론부터 이 제3법의 순이익과 손익법의 순이익은 반드시 일치한다. 제3법의 순손실하고 손익법의 순손실은 반드시 일치하죠. 그러면 이 제3법과 손익 관계를 받는 이걸 한번 T 계정에 한번 옮겨서 한번 활용 한번 해보죠. 그럴 때 제3법에서 재무 상태에서 손익과는 방법으로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는 시점으로서 3부자 그랬죠. 자산, 부채, 자본. 재무상태표는 자산, 부채, 자본. 그래서 이 재무상태표에 기초재무상태표, 기말재무상태표, 기초 기말 할지라도 3부자는 일률적이죠. 3부자. 그럴 때 기초자산, 기초부채, 기초자본, 기말재무상태표, 기말자산, 기말부채, 기말자본. 그래서 기초자산이 100원, 기초부채가 60원, 기초자본 40원에서 차변 대변의 합이 100원씩 일치가 됐죠. 오늘 기말 재무 상태를 보니까 기말에서 예를 들어서 120원, 기말 부채 70원, 기말 자본 50원. 그래서 차변과 대변의 합이 120원으로 이렇게 일치가 됐죠. 됐죠? 그랬을 때, 기초와 기말 사이의 기중에 기업의 재무 상태라든가 경영 성과의 결과로서 자산은 20원이 늘었고, 부채는 60원서 지원을 10원이 늘었고, 자본은 40원으로 10원이 늘었죠. 그럴 때 우리가 제3법이란 요 기초자본과 기말자본을 우리가 비교해서 손익을 구하는 방법을 제3법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기말자본 이 산식을 보면은 기말자본 50원, 기초자본 40원에서 10원이 나왔죠. 이 10원을 당기 순이익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기초와 기말자본에서 이렇게 해서 순이익이 10원이 이렇게 발생됨을 알 수 있겠다. 그래서 그 기간 기초 기말 사이가 당기니까
당기의 순이익이 10원이 발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이 당기 10원에 대해서 기초재무상태표, 기말재무상태표를 있을 때 요 기말재무상태표 보면 항상 기초 걸 봐야 될 거냐 이 순손익 그리고 이 순손익을 기말재무상 어떻게 자 우리가 자 정리할 거냐. 그래서 이 산식 이 순이익 산식을 한번 변형을 해보면 자 보세요. 자, 이 순이익의 변형을 하면 이럴 수 있죠. 기말자본 이꼬르 기초자본 자 플러스 순이익 즉 기말자본 50원 이꼬르 기초자본 40원 플러스 10원. 그래서 50원 나왔죠. 지금 40원, 10원 더해서 50원 나왔다는 건 뭐 문제 안 되죠? 자, 그런데 자, 이렇게 산식의 플러스, 이 플러스를 T계정에다가 기입할 때 플러스면은 같은 변을 줘서 기초자본과 순이익이 같은 변에 기록이 된다. 자, 그랬을 때 이 기말자본 50원이 40원과 10원의 합이 되니까 자 50원 기말자본이 50원 통이죠. 여기다가 한번 대입을 한번 해보자 그 말. 그러면 대입을 하면 자 재무상태표 기말 자산 부채 자 자본 자 기말 자산 기말 부채 뭐 기말 자산 120원 기말 부채 70원 자 그래서 차대변 합이 120원으로 일치가 됐는데 이 기말 자본 50원에 기초하고 기말의 자본과 순이익을 우리가 대입을 하니까 그러니까 요 50원이 기초자본 40원 순이익 10원 이렇게 기록이 되더라 그 말이야. 그래서 자 40원과 50원을 자 대변에 썼다면 여기다 플러스 교전 같은 변은 플러스라고 그랬죠. 가상개념. 그렇기 때문에 자 50원에 이 기말자본 대신에 기초자본 40원에 순이익 10원을 이렇게 대입을 했죠. 자, 그래서 재무상태표의 재무상태표는 기말 자산부채는 기말 금액을 기록하되 순이익 10원이 이렇게 기록이 됐다면 자본은 기초 자본의 금액이지 기말 자본 금액이 아니다. 그 시작할 때 자본의 순이익의 합이 기말 자본이 되니까. 그래서 기초 자본의 40원에 순이익이 10원이 나와서 재무상태표의 순이익은 대변에 나타나는 겁니다. 대변, 뭐 순이익이 대변에 나타난다. 자, 그러면 역으로 말하면 순손실. 이 순손실은 역시 이런 패턴대로 대입을 해서 한번 과정하면 자, 같은 해 순이익이 대변에 나타났다면 재무상태표의 순손실은 차변에 나타나는 겁니다. 차변에 금액이 동액이 아니겠죠. 그래서 재무상태표의 순이익은 대변에 순손실은 차변에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의 순이익이 대변에 나타나기 때문에 자, 이 기초의 기중에 자산부채 자본의 변동에 의해서 순이익의 형태를 것이냐. 그래서 이 순이익의 영향을 좀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재무상태표의 순이익은 대변에 나타난다. 자, 그럼 이제 손익법, 이 손익법에 대한 손익법 등식을 포괄손익계산서. 자, 포괄손익계산서에는 비수를 꽂았죠. 그래서 총비용, 총수익. 그래서 자, 이 지금 손익법의 순이익의 식을 자, 포괄손익 계산서에 한번 대입을 해보면 총비용과 총수익의 총비용이 예를 들어서 140원이다. 그러면 총수익이 150원이 되겠다. 즉, 자, 150원에 140원이니까 10원이 순이익이 나오더라. 이 150원, 140원 가정 임의로 지금 쓴 금액이죠. 그럴 때, 자, 그 경우에 수익이 크니까 순이익의 금액이 10원이 나와서 차변과 대변에 150원씩 일치가 되겠죠. 일치. 자, 그랬을 때 제가 금액을 맞춰놨지만 자, 재무상태표 순이익이 10원하고 포괄순이익 계산서의 순이익 10원은 반드시 일치하는데 그런데 재무상태표의 순이익은 대변에 나타나고 포괄순이익 계산서의 순이익은 차변에 있죠. 그래서 순이익이 차변에서 재무상태표 순이익은 대변에, 포괄순이익 계산서의 순이익은 차변에 나타난다. 차변에. 그러면은 뭔가 좀 고민이 뭐냐면 아니 순이익 10원이 같다는 거 이해가 됐다. 그러면 아니 순이익이 차변이면 FP도 차변 아니면 순이익이 대변이면 CI도 순이익이 대변 이러던데 왜 순이익이 엇갈리냐. 차변의 포괄순이익 계산서에는 차변의 순이익이 나타나고 재무상태표는 순이익이 대변에 나타난다. 이걸 극복하는 게 회계 원리입니다. 자, 그 이유는 우리가 복식부기라는 부기를 설명하면서 복식부기 원리의 거래 이중성이나 대차평균의 원리를 한번 언급했을 거예요. 그와 관련이 있거든요. 결론부터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거래 이중성의 대차평균의 원리에 따라서 기록계산 정리하는 게 부기니까 그의 결과물이니까 했을 때 자, 이 만약에 순이익이 만약에 차변, FB도 차변에 나타나면 대차평균의 원리가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순이익이 CI는 차변, FP는 대변에 이렇게 순이익이 나타나는 거 좀 이해도 지금 하셔야 되겠지만 이해는 조금 더 돼도 확신을 갖고 재무상태표의 계정식으로 기록했을 때 순이익은 대변에 나타나는구나. 포괄순이익 계산서의 순이익은 차변에 나타나는구나. 이건 반드시 숙지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이 경우를 좀 응용해서 자, 이 재무상태표에 보세요. 자, 자산부채, 자본. 그러면 자산부채 자본의 변동, 비용하고 수익의 변동에 의해서 순이익이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자, 그래서 자, 지금 자산이 증가할 경우에 부채가 화살표 일정할 때 자본은 물론 일정합니다. 변동이 없죠. 그래서 자, 기중에 자산이 늘었을 때 부채가 일정하다면 순이익이 어떻게 되겠는가? 자, 그랬을 때 자, 이 지금 기초에서 기말에 넘어오면서 자, 그래서 이 지금 자산이 자, 늘었다. 이 금액이 늘었을 때 부채하고
부채 변동이 없고 자본 원래 기초는 변동이 없습니다. 자본 기초니까 변동이 없을 때 순이익이 어떻게 되냐? 만약에 이 금액이 125원이 된다면 이 금액이 만약에 125원이 된다면 자, 이 금액도 125원이 돼야겠죠? 같으니까 그럴 때 부채하고 자본의 변동이 없으면 순이익이 얼마냐? 15원이 돼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산이 증가를 하는데 기중에 부채 자본이 변동이 없을 때 순이익이 15원이 돼서 순이익이 증가를 가져온다. 증가를. 뭐 자산이 늘었는데 순이익이 증가를 가져온다. 그 의미는 이 순이익 10원이 자, 이 CI 10과 F의 순이익하고 똑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순이익이 15원이 됐다는 것은 자, 수익이 늘든지 만약에 자, 비용과가 있어. 자, 이 비용이 자, 줄고 비용이 줄었을 때 자, 수익이 일정하다면 비용이 감소를 가져오면 자, 150원씩 일치되는데 네. 자, 순이익이 10원이 됐다면 요 총병이 135원이 돼야겠죠? 150원이 되려면 그렇기 때문에 왜? 요 15원하고 15원의 순이익은 똑같으니까. 그래서 비용이 감소고 수익이 일정하다면 순이익이 증가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산 자체가 늘었다고 해서 이익이 느는 건 아니에요. 자산이 늘므로써 수익이 늘든지 비용이 주는 거래 결합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걸 이중성이라고 하더라. 자산 자체만 일어난 게 아니에요. 자산하고 비용 수익 관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해서 자산이 증가하면 순이익이 증가하는데 그럼 비용이 줄면 그래서 순이익이 증가를 가져오는 겁니다. 뭐 이런 관계면 자산은 보세요. 그러면 자산이 감소를 하면 부채가 일정하면 순이익은 감소를 가져오겠다. 그러면서 비용이 증가를 하고 수익이 일정하다면 순이익이 감소를 가져오겠다. 자, 물론 자본은 변동이 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 반대로 자산은 일정한데 부채를 한번 늘려보자. 그 말이에요. 부채를 늘리면 자본이 역시 변함이 없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자, 그러면 이 자산이 이제 자산 120원은 변동이 없는데 부채가 늘었다. 그러면 부채가 만약에 75원이 된다면 순이익이 어떻게 되겠냐? 순이익이 120원의 변동이 없으니까 이게 5원이 돼야겠다. 그 말. 5원이. 자, 왜? 40원 변동이 없으니까 그래서 70원, 40원, 5원 돼야 120원이 되니까. 그래서 자, 부채가 늘면 순이익은 감소를 가져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이유는 부채가 지금 늘었다는 것은 순이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게 5원이 돼서 부채가 증가, 비용과 수익과의 관계에서 수익이 줄든지 순이익에서 비용이 많아지는 결과가 이루어진다. 자, 그래서 자, 이 자산과 부채의 관계에서 순이익이 감소인데 그러면은 옹민들로 자, 지금 감소 비용은 일정한데 수익이 만약에 줄어들었다면 순이익이 감소를 가져오는 겁니다. 자, 그럼 반대로 자, 자산이 일정할 때 부채가 줄어들고 자본이 변동이 없다면 순이익은 자, 증가를 가져오는 겁니다. 지금 화살표 올라가는 게 증가, 자, 환율은 올라가는 게 증가, 자, 화살표를 수평해서 이게 일정 말이고 일정하다는 말이고, 자, 이렇게 줄어드는 게 이게 감소, 내려가는 걸 감소라고 그랬습니다. 감소. 자, 그러면
자, 지금 자산이 일정한데 자, 부채가 줄고 자본 일정할 때 순이익이 증가를 가져온다. 그리고 비용이 일정한데 수익이 증가를 가져오면 순이익이 증가를 가져온다. 자, 그래서 재무상태표의 순이익이 대변에 나타나고 포괄손익계산서 순이익이 차별에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본서 본시험 7월 달에 시험장 갈 때까지 머릿속에 각인이 안 되면 회계 못 합니다. 그리고 문제 접근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걸 제가 기본 수업을 때도 반복했지만 확신을 가져서 저는 공부하다 보면 몸이 찌푸드하죠. 그러면 뭐가 있습니까? 운동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회계체조를 만들었습니다. 회계체조, 운동해야 할 거 아니에요. 체조 가면서 그랬을 때 자산이 늘면 증가를 하면 부채 일정했을 때 순이익이 증가를 가져왔죠. 그래서 그러면 자산하고 순이익은 자산이 증가하면 순이익도 는다. 이런 관계를 비례관계라고 합니다. 비례적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산이 줄면 순이익이 줄었죠. 그래서 자산과 순이익은 비례관계. 예? 그런데 부채가 늘면 순이익은 감소를 가져오죠. 그래서 이런 관계를 뭐라고 하냐면 반비례 관계라고 한다. 반비례에서 자, 비례는 올라가면 올라가고 반비례는 반대죠. 올라가면 내려가고. 그래서 반비례에서 자산과 순이익은 비례, 부채와 순이익은 반비례 관계가 된다. 그런데 이제 그럼 관계로 보면 비용이 내려가고 수익자는 비용 내려갈 때 순이익이 올라갔죠. 그래서 비용하고 순이익은 반비례. 예? 비용이 올라가면 순이익이 내려갔죠. 근데 수익이 내려가면 순이익도 내려갔죠. 자, 그래서 수익하고 순이익은 비례관계가 된다. 자, 그러면은 자산과 순이익은 비례, 부채와 순이익은 반비례, 비용과 순이익은 반비례, 수익하고 순이익은 비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런 걸 암기라도 하셔야 되는데 암기는 오래 못 가거든요. 근데 원리 이해는 오래 갈 수 있죠. 그 원리 이해가 뭐냐? 자, 여기 있잖아요. 지금 자산하고 순이익. 자산은 차변에 있고 순이익은 대변에 있죠. 그러면은 차대변 합이 일치가 되잖아요. 120원, 120원. 그래서 계정 변의 성격인데 자산과 순이익은 다른 변에 있죠. 그럼 가운데가 이꼴이니까 자산과 순이익은 같이 움직인다 그 말. 그래서 비례관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 합치면서 다른 변. 이 비례관계는 T계정 변의 성격에서 다른 변에 있는 항목이다 그 말. 다른 항목은 같이 움직인다 그 말. 자산과 순이익은 비례관계. 그럼 이제는 부채하고는 반비례인데 부채하고 순이익은 같은 변에 있죠. 같은 변은 왜? 차대변 일치가 되니까 자, 같은 변은 반비례 관계가 된다. 그래서 같은 변은 반비례. 대단히 많이 활용합니다. 같은 변은 반비례 관계가 된다. 여러분, 처음 회계가 힘들 수 있습니다. 기초 입문 과정이지만은 이런 걸 반복도 하겠지만 이걸 잡아두면 회계 남들보다 처음에는 좀 더뎌간다 할지라도 좀 시간만 좀 지나면 훨씬 더 확신을 가져가면서 정리할 수 있는 과목이 회계입니다. 그런 확신도 가져가면서 처음에 무슨 자산과 순이익은 비례다. 비례관계니까 다른 변에 있다. 변의 성격에서
부채하고 순이익은 반비례 관계인데 같은 변에 있다. 그래서 이런 논리는 보세요. 그러면 포괄손익 계산서에 비용하고 순이익, 비용과 순이익을 보니까 비용 순이익은 같은 변에 있죠. 아, 그러면 반비례 관계겠다. 하는 거 보세요. 비용하고 순이익은 반비례. 그럼 비용하고 순이익은 자 같은 이게 반비례 관계. 자 수익하고 수익이 늘면 순이익이 늘었죠. 그럼 비용 순이익하고 수익은 다른 변에 있죠. 다른 변은 비례 관계다 그 말. 비례 관계. 그렇기 때문에 같은 변과 다른 변에 있어서 비례와 반비례 관계니까 그걸 아마 처음에 우리가 기본적인 내용이 비례 관계냐 반비례가 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회계체조를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그래서 뭐냐면은 자 자산 여러분 보시기에 칠판 보시기에 자산 차변에 있고 순이익 대변에 있죠. 여러분 보시기에 여러분 그러면 자산은 차변에 있죠. 자 순이익은 대변에 있죠. 그래서 자산은 같이 움직이죠. 자산과 순이익은 같이 움직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왜 비례관계니까. 그래서 자산하면은 같이 움직여. 순이익하고 같이 움직여. 그다음에 이제는 부채는 대변에 있죠. 순이익도 대변에 있죠. 같은 면이니까는 오른손은 가만히 있고 왼손만 반대로 이렇게 올라가면 내려가고 이렇게 위아래로 한 손만 움직인다 그 말이에요. 반면이니까. 그래서 자산은 같이 움직이고 부채는 한 손만 움직이고. 왜? 오른손이 일정하니까. 자, 그래서 자산 같이 움직이고 부채 한 손만 움직이고. 그러면 논리는 포괄손익 계산서. 자, 위쪽에 있죠? 네? 자, 비용하고 순이익. 비용은 차변에 있죠? 오른손만 움직이죠. 비용은 움직이죠? 수익 가만히 있으니까 수익은 비례관계니까 같이 움직이죠. 그래서 좀 공부하시면서 그래서 자산하면은 같이 움직이고 순이익관계는 부채하면 한 손만 왼손만 움직이고 그다음에 비용하면 한 손만 수익하면 양손 움직이면서. 그래서 회계 원리 시작하면서 제가 재무상태표는 산부자, FP는 삼부자요. 자, CI는 비수를 꽂는다. 그하고 자산 같이 움직이고 부채 한 손만, 비용 한 손만, 수익은 같이 움직인다. 변의 성격까지 이게 저는 기초 원리 중에 원리라고 이야기한다. 자, 그러면은 이와 관련한 원리를 이해했었고 저거 그 재산법, 손익법 관련 문제에 예제 3번, 예제 4번이 있는데 이 예제 3번, 4번을 정리해 갈 때 자, 식으로 정리하고 자, 제가 수업 목적을 이런 식으로 문제 어떻게 푸냐. 그런데 기초 원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자, 예제 3번. 예제 3번에 자, 1, 2, 3번에 한번 금액을 한번 넣어봐라 그랬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경우 재산법, 손익법 등식을 활용할 수 있지만 해설 틀린 거 아닙니다. 그랬을 때 공반 패턴대로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 하나, 둘, 자, 셋, 넷, 다섯, 자, 뭐 4개 해도 되지만 자, 보시면은 자, 4개. 이게 뭐냐면 자, 재무상태표 기초 재무상태표 기말 재무상태표 기말 재무상태표 자, 변형된 거. 자, 그다음에 포괄손익 계산서 자, 그러면
FP는 3부자, 자산, 부채, 자본. 자, 기말 재무제표는 자, 자산, 부채, 역시 자본, FP는 네. 자, 그 기초 재무상표는 기초 자산, 기초 부채, 기초 자본이 자, 같죠? 자, 다음에 기말은 기말 자산, 기말 부채, 기말 자본이 같죠. 요 기말효는 요 기초 기말의 변형에서 기말 재무 상태표는 자산, 부채, 자본의 기말 자산, 기말 부채, 기초 자본의 순이익이 일치. 다음에 포괄순이익 계산서는 총비용, 총수익의 자, 순이익이면 차변에 나타나죠. 자, 그랬을 때, 자, 재무상태표 순이익, 이 순이익하고 포괄순이익 순이익은 반드시 일치한다. 자, 이게 재산법, 손익법 관계였죠. 자, 그럼 이제 자, 3번에 한 번에 동그라미 1번이 기말 자본을 봤어요. 기말 자본이 어떻게 될까? 자, 그런데 기말 자산 30만 5천 원. 30만 5천 원 기말 자산. 기말 부채 11만 5천 원. 11만 5천 원이 기말 부채. 그러면 기말 자본이 얼마냐? 기말 자산 알고 기말 부채 아니까 기말 자본이 얼마란 걸 알 수가 있겠다. 그래서 자, 이러면 19만 원이 되겠다. 19만 원 합이 30만 5천 원이니까. 그래서 30만 5천 원, 19만 원. 자, 그럼 이제는 자, 기초 자본이 14만 5천 원이다. 그래서 요 기초 자본이 14만 5천 원이다. 5천 원. 자, 그리고 자, 총비용이 2번인데 얼마인지 모르겠다. 그런데 총수익이 38만 5천 원. 38만 5천 원이다. 38만 5천 원이 총수익이다. 자, 그러면 자, 총비용을 알려면 순이익을 좀 알아야겠죠? 자, 그런데 네. 자, 이 상태에서는 모르는 게 둘을 모르니까 구할 수가 없어요. 뭐 순이익은 알아야 되는데 이 순이익이 재무상태표 순이익과 같잖아요. 자, 그랬을 때 네. 이 기초자본이 주어졌고 자, 이 기말자본이 19만 주어졌으니까 이 둘 금액의 차익이 순이익이 나갈 수 있죠? 기말이 크니까. 자,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순이익이 얼마라는 걸 알려면 이 둘 금액을 나타내면 기말자본 알고 기초자본 아니까 19만 원에서 14만 5천을 빼니까 그러니까 4만 5천 원. 4만 5천 원이 순이익이란 걸 알 수가 있죠. 기말석 줄이니까 그래서 자, 4만 5천 원이 순이익이니까 그러니까 4만 5천 원이 순이익이면 순이익 4만 5천 원. 4만 5천 원이 순이익이란 걸 알았다면 총비용 순이익이 3번이네요. 3번? 그지만은 자, 그러면 총비용은 자, 38만 5천에서 4만 5천을 빼니까 총비용이 얼마가 되겠다. 뒤에 합이 되겠죠? 4만 5천을 더하니까 그러니까 40. 그래서 두 합이니까 빼야겠죠? 30. 자, 34만 원? 34만 원이 되겠다.
자, 암산이 지금 정리되죠? 38은 34만 원이 되겠다. 자, 그래서 총병이 34만 원을 구했다. 자, 그러면은 기말자본 이렇게 구했지만 그랬을 때 요 기말 재무상태표를 활용을 하면 순이익 4만 5천 원이라는 것을 빨리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기말 자산 30만 5천 원, 기말 부채 11만 5천 원, 기초 자본 14만 5천 원 주었으니까 자, 30만 5천 원 이꼬르 세금 합의. 자, 30만 5천 원 돼야 되니까 4만 5천 원을 순이익을 이렇게 빨리 구할 수 있어서 이 4만 5천 원 순이익을 알아야 총병이 얼마인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1, 2, 3번, 뭐 1번 기말자본, 2번 총병, 3번 순이익인데 뭐 2번 자, 요 순이익을 모르고서 2번을 구할 수 있냐? 절대 못 구합니다. 지금 순이익을 모르면 총병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먼저 동그라미 2번이 총병이고 3번이 수익이니까, 이익이니까 총병을 먼저 구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못 구해요. 이 문제는 재산법의 순이익하고 손익법 순이익은 반드시 같다고 하는 재산법 손익의 관계를 확인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뭘 문제도 그렇지만 자, 기말재무상태표의 변형 뭐야? 쉽지는 FP죠. 기말재무상태표. 자, 그 경우에 자, 기말 변형이죠. 이 변형 형태로서 활용을 해서 포괄적인 관계를 했죠. 그러면은 한 번 더 확인할 수가 있는 게 이제 예제 4번. 예제 4번도 자, 조금 자, 칠판에 좀 기록해 놨으니까 이걸 좀 자, 지워서 금액만 다 지우죠. 요 금액만 다 지워서 뭐 한번 활용해 먹죠. 자, 그럼 이제 자, 역시 1, 2, 3, 4를 한번 금액을 한번 넣어봐라. 기초자산 75만 원, 기초자산 75만 원, 5만 원. 그다음에 기초부채 1번, 기초자본 40만 원, 40만 원. 그다음에 기말자산 2번, 기말부채 25만 원, 25만 원. 다음 총수익 50만 원, 총수익 50만 원, 50만 원. 총병 4번, 총병 4번. 다음에 자, 기말자본 3번, 기말자본 3번이네요. 3번. 자, 그 다음에 순이익 20만 원, 순이익이 20만 원, 순이익이 20만 원 주어졌네. 순이익이. 자, 그럼 이제 자, 물음이 1번 기초부채는 기초자산, 기초자본하니까 기초부채 알 수 있네요. 그래서 기초부채가 40만 원을 빼니까 35만 원, 5만 원이 기초부채. 자, 그럼 이제 기말자산 하려면 기말부채는 기말자본 알아야겠죠? 자본 알는데 자, 지금 기초자본 아는데 기말자본을 자, 모르니까 자, 기말자본은 기초자본의 순이익의 합이죠. 뭐 기초자본이 40만 원. 40만 원. 그래서 기초자본 순이익의 합이 기말자본이니까 기말자본이 60만 원. 60만 원 알 수 있다. 기말자본을 알아야 기말자산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60만 원 하니까 85만 원이 기말자산이 되겠다. 85만 원. 자, 다음에 이제
자, 4번은 총비용은 총수익이 50이니까 자, 순이익이 20이니까 총비용이 30만 원이 되겠다. 물론 30만 원이 되겠다. 그래서 자, 기초 부채 35만 원은 기말 자산 85만 원, 기말 자본 60만 원, 총비용 30만 원. 암산 잘 됐네요. 이렇게 하다 보면 암산이 좀 잘못해서 실수할 수가 있는데 정리 다 이루어졌죠. 그래서 자, 이 재무상태표에 우리가 재산법, 포괄손익 계산세, 손익법 이런 관계를 확인하는 문제는 오늘 시간을 좀 할애해서 기초 인문에서 좀 기초 원리 쪽으로 한번 확인했는데 여러분 이게 과정입니다. 만약에 이런 문제는 본시험 자주 출제가 되는데 이렇게 해서 수업용으로 시험에서 이렇게 풀다가는 정확성도 떨어지고 시간이 더뎌서 못합니다. 이런 원리를 좀 바탕을 두고 이제는 수업 목적으로 풀어가는 방법은 항상 자본개입 통해서 풀어가는 걸 언급했을 겁니다. 그래서 푸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건 우리가 기본서 과정을 통해서도 다 확인이 되니까 이런 원리적인 면을 좀 확인하면서 정리가 돼서 재산법 손익과의 관계를 한번 정리돼서 이번 시간 정리하고 이제 다음 시간은 회계 거래가 무엇이니 또 한번 확인 한번 하죠. 수고하셨습니다.